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기준원의 이춘호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통해서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을 보다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이제 전체 구성을 말씀드리면요. 총 11개의 적용 사례를 넣어 봤습니다. 이 중에서 7개는 1115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고요. 나머지 4개는 저희가 금감원, 그 다음에 회계법인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운영 중인 수익정책지원 TF에서 논의되었던 사례 4개 해서 총 11개의 사례를 이 PPT 자료에 넣어 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익인식 5단계 명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고객과의 계약 식별에서는 이제 계약 변경과 관련된 사례 1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수행 의무 식별에서는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사례 2와 3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거래 가격 산정에서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와 관련된 사례 4와 5를 살펴보고,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과 관련된 사례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거래 가격 배분에서는 배분 방법론과 관련된 사례 7을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5단계인 수익인식에서는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된 사례 8, 그리고 선분양 아파트 수익인식과 관련된 사례 9, 선박계약 수익인식과 관련된 사례 10, 마지막으로 이 전 단계에 이제 해당되는 이슈인데요. 이 포트폴리오 회계 처리와 관련된 사례 1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고객과의 계약 식별에서 이 계약 변경과 관련된 사례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약 변경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설명을 저희가 드렸지만 이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 가격 또는 계약 범위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가 모두 변경되는 것도 계약 변경에 해당하고요. 이 먼저 배경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제품 120개를 고객에게 단가 100원에 총 12,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제품은 6개월간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각 제품의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이 돼서 이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약 변경이 일어나는데 이 제품 60개의 통제를 이전한 다음에 추가 제품 3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이 추가되는 제품 30개의 가격이 단가 95원으로 해서 2,850원만큼 계약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95원은 계약 변경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추가되는 제품 30개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을 했고요. 이 추가되는 제품 30개는 원래 계약의 제품 120개, 이 120개죠. 이 120개와 구별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추가되는 제품 30개에 대해서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존 계약 120개에 대해서 단가 100원을 적용한 12,000원을 기존 계약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요. 다음으로 계약 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제품 30개에 단가 95원을 적용해서 2,850원만큼 별도 계약으로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추가되는 제품 30개의 가격은 총 단가 이제 80원으로 해서 2,400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정을 해주는 것이 계약 변경 시점 이전에 고객에게 공급한 제품 60개에 대해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0개에 대해서 단가 15원만큼 결함을 보상해줘서 이 2,400원에서 900원을 차감한 금액인 1,500원만큼 계약 가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되는 제품 30개의 가격, 단가 80원은 계약 변경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고요.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900원은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60개 제품의 결함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이전 제품 90개는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제품과 구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미이전 제품 90개라는 것은 원래 계약 120개 중에 60개가 이전이 됐죠. 그러면 계약 변경 시점에 60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제품 30개를 합한 것이 총 90개입니다. 이게 이제 미이전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 미이전 제품이 계약 변경 전에 이전한 제품 60개와 구별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전된 제품 60개에 대해서 기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요. 미이전 제품 90개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존 계약 수익에 대해서는 60개의 단가 100원을 곱한 금액에 결함을 보상해 주는 금액 900원을 뺀 5,100원만큼 기존 계약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계약의 수익은 원래 계약에 속했지만 이전되지 않은 제품 60개의 단가 100원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계약 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제품 30개의 단가 80원을 적용해서 6,000원, 2,400원을 더한 8,400원만큼 새로운 계약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순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약의 변경이 승인되었는가를 보면 일단 두 케이스 다 승인이 됐죠. 내려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이 추가되는 제한화 용역이 구별되고 추가되는 제한화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해서 계약 가격을 조정하는가라는 조건입니다.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족하니까 내려와서 추가되는 제품에 대해서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3번 조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이전하지 않은 제한화 용역이 계약 변경 전 이전한 제한화 용역과 구별되는가? 케이스 2에서는 구별이 됐습니다. 90개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마저 충족을 못한다면 이 기존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제품이 기존 계약의 일부로 봐서 계약 변경일에 계약 변경 누적 효과를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수행 의무 식별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와 3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수행 의무 식별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사람마다 조금 판단 결과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설명드린 사항을 복습을 해보면은 구별되는 제한화 용역에서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고객에게 약속한 제한화 용역이 구별돼서 하나의 수행 의무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이 약속한 제한화 용역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고객이 제한화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아니면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해서 그 제한화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약속이 계약상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고객에게 제한화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을 계약 내에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의 목적은 약속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첫 번째, 각 제한화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가 아니면 약속된 제한화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이 목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A사는 장비를 판매하면서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고객 맞춤화나 변형 없이 가동이 가능하고요. 설치는 복잡하지 않고 대체 용역 제공자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서 식별되는 약속은 장비의 제공, 그 다음에 설치 용역의 제공입니다. 이런 두 가지 약속이 식별이 되죠. 그러면 이 각 약속을 별도의 수행 의무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이 각 제한화, 이 장비나 설치 용역이 별도의 수행 의무로 식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화 용역이 구별될 수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나 재판매를 통해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요.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 대체 용역 제공자의 설치 용역이 있죠. 이러한 다른 자원과 함께해서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치 용역을 보면은 설치 용역의 경우에는 기업이 이미 확보한 자원인 장비와 함께해서 고객이 설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와 설치 용역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약속이 다른 계약 내에 있는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나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첫 번째, 장비를 먼저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설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먼저 판매하고 후속적으로 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업은 장비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약속을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비나 설치 용역을 결합 산출물로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치가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설치 용역이 장비를 유의적으로 고객 맞춤화하거나 변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체 용역 제공자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설치 용역과는 별개로
장비만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별개로 이 각 약속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약속 간의 상호 의존도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지 않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고려를 하면은 이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서는 장비 판매와 설치 용역이라는 두 가지의 수행 의무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라이선스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제약사 B사는 승인된 제약 화합물 X에 대한 특허권을 고객에게 10년 동안 라이선스 했고요. B사는 고객에게 X에 대한 제조 용역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의 제조 과정이 특수하지 않아서 몇몇 다른 기업이 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라이선스는 제조 용역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라이선스만 팔 수 있어요. 라이선스만 팔고 이 고객은 이 기업한테 제조 용역 안 사고 다른 기업한테 제조 용역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에서 식별되는 약속을 보면요. 라이선스 제공, 첫 번째. 그 다음에 제조 용역 제공이 두 번째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약속이 이제 별도의 수행 의무로, 하나의 수행 의무로 식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화 용역이 구별될 수 있나를 보면요. 일단 라이선스 자체에서는 효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술만 가지고는 물건을 만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 라이선스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 다른 기업의 제조 용역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러한 자원과 함께해서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제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되는 라이선스와 함께해서 제조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약속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보면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은 다른 기업한테 제조 용역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라이선스가 자기에게 주는 효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한테 제조 용역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만 우리 이 기업한테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이 두 품목을 결합 산출물로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이 계약이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이 서로 유의적으로 변형되거나 고객 맞춤화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 용역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설명해 보면 최초에는 이 기업한테 라이선스만 사고 다른 기업한테 제조 용역을 구입하다가 다시 이 라이선스를 공급한 기업의 제조 용역을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이 상호 의존도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서는 라이선스 제공과 제조 용역 제공이라는 두 가지 수행 의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의 제조 과정이 매우 특수해서 B사만이 이 약을 제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과 함께해서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선스 자체에서는 효익을 얻을 수 없거든요, 고객이. 그런데 이 제조 용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조건은 충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별도의 수행 의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1번을 충족을 못하니까 당연히 이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을 각각 별도의 수행 의무로 식별을 할 수 없고 하나로 묶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수행 의무로 식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3단계 거래가격 산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금융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적인 금융 요소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사례를 였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채에 대해서 이 금융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회계 처리를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현행 실무에서는 선수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 인식 안 하죠. 그런데 이 제1115에서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자 비용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유의라는 게 주의를 요하는 그런 뜻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중요성과 비슷한 개념인데 영어 단어는 significant입니다. significant. 예.
그러면 이 배경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고객에게 자산을 판매하는 계약을 2001년 1월 1일에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2년이 경과된 후, 즉 2003년 1월 1일에 고객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 의무는 이 시점에 이전이 돼서 이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은 A가 이 중 하나의 대금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년 후, 즉 2003년 1월 1일에 고객이 자산을 통지할 때 5,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두 번째는 고객이 계약에 서명할 때, 즉 2001년 1월 1일에 4,000원을 지급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고객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계약에 있어서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고려사항은 시장의 이제 일반적인 이자율이나 대가 지급 시점과 자산 이전 시점 사이에 기간을 고려할 때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 거래의 내재 이자율이 아니라 기업의 증분 차입 이자율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업이 이 고객과 별도의 금융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용했을 이자율이 6%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1월 1일에 고객은 현금 4,000원을 받고 계약 부채 4,000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6%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에는 이 계약 부채 4,000원에 대해서 이자율 6%를 적용한 240원의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서 계약 부채를 240원만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002년 12월 31일에는 이 계약 부채 4,240원에 이자율 6%를 적용해서 이자 비용 254원을 인식하고요. 계약 부채를 254원만큼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인 2003년 1월 1일에 그동안 인식된 계약 부채 4,494원을 없애주면서 수익을 4,494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제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유의적인 금융 요소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요. 사례 5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수익정착지원 TF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쟁점 사항은 이 진행 기준에 적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기 계약에도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반영해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고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시면 건설 기간이 3년이고 계약 금액 중 10%는 계약금, 90%는 완성 시점에 받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헤비테일 방식의 대금 지급 방식이죠. 그러면 현행 실무에서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산정을 안 했거든요. 진행 기준에 적용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기준서에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고, 그런데 이 1115에서는 이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반영해서 대가를 조정해라. 즉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지급하였을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 간편법을 다행히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제하의 이전 시점과 대가 지급 시점의 차이가 1년 이내로 예상이 된다면 금융 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제 그 기준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금융 요소가 포함됐는지 여부, 그리고 포함됐다면 유의적인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1115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한 대가와 현금 판매 가격의 차이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화의 이전 시점과 대가 지급 시점의 차이와 관련 시장의 일반적인 이자율의 결합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는 경우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고객이 대가를 먼저 선급하고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시점은 고객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래 캐시플로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 관련돼서 현재 가치를 평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 요소가 없는 것으로 봐라라고 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가의 상당 금액이 변동 가능하고 대가의 금액과 시기는 통제 불가능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에도 미래 캐시플로우를 정확히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는 경우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TF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결론입니다. 이 약속한 대가와
현금 판매 가격 간의 차이가 유의적이라면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이유는 이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금이 1차 연도에 이제 기속이 되고, 이 기간 간격이, 그러니까 계약 개시 시점부터 선수금을 받은 기간까지의 간격이 1년 이내라면 그 부분은 실무적 간품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또 이제 제시된 의견은 어느 시점의 가격을 현금 판매 가격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리고 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업이 이제 이러한 금융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절한 회계 정책을 세우고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3단계 거래가격 산정에서 6번째 사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고객은 유통업자 이사고요. 기업이 S사입니다. 이제 배경 정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S사는 2007년 12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100개를 단가 100원에 이전했습니다. 이 시점에 통제를 이전했어요. 그래서 이 S사가 고객인 유통업자 이사한테 제품을 이전하는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얼마만큼 인식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고객은 제품을 판매할 때 S사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제품 획득 후 90일 이내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S사가 비싼 제품을 판매한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제품은 진부화 위험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과거에 비슷한 제품에 부여한 가격 할인은 20%에서 60%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계약에서 좀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유통업자인 이사가 이 가격 할인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업자 이사가 좀 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장 정보를 볼 때 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즉 이사가 최종 소비자한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15%에서 50%로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변동대가 추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기대값 방법을 사용해서 변동대가를 추정을 했고, 추정을 해보니까 40% 정도 할인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대가 추정치는 10만 원에 60%를 적용한 6만 원만큼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이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해야 됩니다. 앞서 이제 배경 정보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 대가가 유통업자 이사가 제공하는 대가죠. 고객인 유통업자 이사가. 이 대가가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인 진부화 위험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됐고요. 다음으로 이 제품을 유통시키려면은 아주 가격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수익을 6만 원만큼을 인식을 하면은 이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6만 원보다 적게 수익을 인식할 것 같다. 6만 원보다 적게 돈을 받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정치의 제약까지 추가로 고려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기업이 인식하는 수익은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될 때, 이 시점이죠. 이전될 때 5만 원만큼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10%만큼 가격 할인을 또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행 시장 정보를 보니까 이 제품 유통을 위해서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추정치의 제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의 제약을 넣은 이유는, 일단 기준서에는 뭐 명확한 설명은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변동대가라는 것 자체가 추정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추정이라는 이제 그것을 면피로 해서 이 수익을 과다인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 보수주의 성격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4단계 거래 가격 배분에서 배분 방법론인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5단계 수익인식,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된 사례 8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조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에서 3 중 하나를 충족하면은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요. 그리고 진행률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에서 3을 하나도 충족을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한 시점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통제가 이전되는 특정 시점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드렸듯이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법률적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은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그 수행에서 제공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용역의 성격입니다. 용역. 그러니까 청소 용역, 케이블 TV 용역이 이러한 예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수행해서 만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높인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고객이 갖고 있는 땅에 건설하는 건물이 그 예를 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첫 번째, 기업이 수행해서 만든 자산이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요거죠, 요거.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 이 뒤에 이제 아파트, 그 다음에 선박계약 관련돼서 다 요 부분이 지금 이슈거든요, 이슈.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냐라는 것이고요. 다시 사례로 넘어와서 이 배경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고객이 요구하는 설계에 따라서 특수 장비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점에 계약금을 10% 받고 건설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50% 받고 건설 완료 후 검사하는 통과 시점엔 나머지 잔금인 40%를 고객이 기업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급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요.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받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기업이 또 추가적으로 보상받는 조건도 없습니다. 먼저 이 사례에서는 가정을 하나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중 1번과 2번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첫 번째, 대체 용도입니다.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나라는 조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 이 장비는 특수장비예요, 특수장비.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용도 전환이 실무상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자산이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다고 할 수 있죠. 다른 기업한테 팔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가게 되는 거죠. 기업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나,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면 이 기업이 건설을 완료하기 전 기간 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누적 지급액이 60%죠. 100%가 아니라 60%입니다. 이 60%가 이 기업이 수행을 완료한 부분을 계약 기간 내내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공정 진행률이 거의 한 90%가 됐어요. 그런데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못하겠다, 나자빠지는 거죠. 계약을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자기가 수행을 완료한 부분은 80%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60%밖에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완료한 부분을 전체 계약 기간 내내 보상받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로 봐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을 여러 지표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현행 기준서를 이 계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계약은 KIFRS 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할 것이고 이 건설계약에서는 진행기준 적용 요건으로 이제 네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총 계약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 원가와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발생한 원가와 추정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진행 기준을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봐서 진행 기준을 적용하셨을 것인데 이제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졌죠. 기준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수익 인식 방법이 변경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좀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선분양 아파트 수익 인식입니다. 이 수익 정착 지원 TF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이제 사례 국어요. 쟁점 사항은 선분양 아파트 공사의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가? 좀 더 이제 좁혀서 말씀드리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존재하는가가 핵심 쟁점 사항입니다. 먼저 이제 1115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앞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세 번째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과 2번 조건은 모두 충족을 해야지 진행 기준을 충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체 용도가 없다는 조건을 보면요. 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주는 역량을 검토하기 위해서 계약상 제약과 실무상 제한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토할 때 자산의 특성만을 고려를 해야지 실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는 조건인데 이 고객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때 적어도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기업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계약 기간 내내 기업에게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상 금액이라는 것은 판매 가격, 지금까지 자기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판매 가격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데 발생한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이겠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없이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서 기업이 제한을 계속 이전할 권리를 갖고 그 대가 지급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고객이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업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고객의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끝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자산을 고객에게 넘기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권리가 있다면은 계약 기간 내내 기업에게는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급 청구권과 그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단지 계약서에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그러니까 즉 집행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려해야 될 중요 사항이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 건설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파트 분양 공사는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를 대부분 준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에 하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뭐냐 하면 고객이 1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고객이 자신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중도금 납부 전에는 고객은 자신의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만 계약 금액의 10%만 내면 됩니다. 근데 1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택권이 기업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중도금 납부 시점 전후를 비교할 때 이 기업과 고객의 권리 의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TF에서는 이 첫 번째 1차 중도금 납부 전 기간과 1차 중도금 납부 후 기간으로 구분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1차 중도금 납부 전 기간에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가를 이제 분석해 보면 이제 TF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세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이 1차 중도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권한이 여전히 고객에게 있고 위약금보다 공사 진척도가 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표준 계약서 상에 따르면 납부 시점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1차 중도금, 2차, 3차 이렇게 쭉 해서 잔금까지. 그런데 고객이 이 납부 기한에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원래 3차 중도금 납부 시점까지 고객이 자신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중도금 납부를 지연하고 계속 끌고 있다가 3차 중도금, 대략 3차 중도금 납부 시점, 원래 납부 시점 기한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공사 진행률이 한 40%가 되더라. 그런데 이 공사 계약 해지로 인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이학금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고요.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1차 중도금 납부 시점까지의 수행 완료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는 금액. 여기서 충분히 보상하는 금액은 판매 가격에 가까운 금액, 예를 들면 공사원가의 적정 이윤입니다. 이러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본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여기서 다한 금액이라는 것은 해제 이학금, 계약 금액의 10% 또는 해제 이학금과 미완성 공사의 공정가치, 이러한 둘 중에 하나의 금액이 이 보상 금액에 해당하면 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의견인데, 이 건설사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1차 중도금 납부 시점이 1차 중도금 납부 시점의 공정 진행률이 한 8%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0%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최대 한 8%만큼 수행을 했지만 자기가 수행을 완료한 부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 의견은 이 계약 해제 위약금이 1차 중도금 납부 시점에 공사 진척도를 초과하더라도 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에 대한 지급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제 위약금이 공사 진척도를 초과할 때에도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8%와 10%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8% 공정 진행률이 8% 시점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은 8%를 돌려줘야지 왜 10%까지 돌려주냐? 그러니까 왜 정액으로 돌려주냐? 이것은 단지 보증금을 고객에게 고객이 보증금을 기업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TF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1번과 같이 극히 드문 사례를 일반회에서 지급 청구권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대출을 해서 대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2차 중도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주 매우 드물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기 싫으면은 전매를 해버린다. 뭐 그런 얘기를 건설 회사들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2번과 3으로 이제 의견이 좀 나눠졌습니다. 결론을 못 내렸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2번에 해당된다면, 이 둘 중에 하나 금액인데, 금액과 요 금액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2번에 해당한다면, 이 해제 이학금과 수행 완료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 공사는 포함하지 않고 해제 이학금과 이 공사원가 적정 이윤을 비교를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몇 번 저희가 TF를 했는데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고, 현재 이제 질의회신의 건설업협회가 이제 저희 기존에 접수를 해서 검토 중이고요. 조만간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1차 중도금 납부 기간에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TF에서 제시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 고객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기업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표준공급계약서에 있다 그랬죠, 조항이.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법률적으로 집행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유효한가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요. 일단 가정을 했죠. 이러한 선택권이 집행 가능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 기업이 계약에 따라 전체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으로 계약 해제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회수자산의 공정가치 더하기 위약금이
지금까지 수행한 대가, 즉 발생 원가 플러스 적정 이윤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이 계약 해제에 동의를 해주면은 원래 고객으로부터 이 미완성 공사를 회수해서 제3자한테 팔아서 그 판매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급 청구권은 원래 고객한테 대한 거지 제3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기간에 걸쳐 통제를 이전하는 것이지만 고객이 이 자산을 통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이 자기 마음대로 이 자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 자산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고객이 이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한 TF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2번과 같이 금액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다 대부분 동의를 하셨고요. 1번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3번에 해당된다, 3번이 맞다라고 보는 이제 견해도 좀 만만치 않게 존재를 했고요. 공통적으로 이 앞서 말씀드린 가정과 관련된 상황인데 이 법률 검토, 기업의 선택권이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제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질의의 신 연속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번째 사례, 선박계약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먼저 선박건조 계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 건조 과정에서 고객이 선박건조와 관련된 모든 장비, 제공품, 원재료 등을 관리 감독합니다. 이 말은 고객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외형상 동의 선종의 선형이라도 투입 노선의 해양환경, 선주사, 용선사 관련 국가정책 및 규제에 맞추어서 자재, 엔진, 내장재, 도장재 등을 투입합니다. 다음으로 이 바이어스 디폴트 관련 조항인데 이 고객의 디폴트가 발생을 하면은 고객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 기업은 이미 받은 대금을 발생 원가와 합리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선박 건조를 완료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이제 이 기업이 받을 대가입니다. 자기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금액인데 이 제3자에게 판매를 하죠. 그 판매 대금이 1과 2에 충당하고 남으면은 자네에게 고객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고객한테 청구를 해요. 그래서 고객은 기업이 청구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이 사례와 관련돼서도 이제 핵심은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존재하는가,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문단 35.3의 조건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TF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체 용도는 없다라는 것이 다 공통된 의견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상 제한이나 계약상 제약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대체 용도가 없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급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먼저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보는 측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또 세부 의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 디폴트가 된 상태에서 기업이 계약 해제를 선택하면은 회수하는 금액이 지금까지 이전된 제하의 판매 가격에 가까운 금액에 해당한다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기업이 계약 해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제하를 계속 이전할 권리를 갖고 그 대가 지급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약은 뭐 취소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체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디폴트가 나더라도 기업은 자기가 계약을 해지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에 따라서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의견이고요.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 기업의 재량으로 건설 중인 선박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해당 선박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급 청구권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TF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를 했고 추가 검토, 즉 기업의 해제 선택 권리가 집행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없이도 지급 청구권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그러니까 요 의견이죠.
금액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수익률 알려한 부분을 보상을 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는 의견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업하고 이제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이슈 결론을 참조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제가 이 PPT 자료에 담지 않은 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1-2번이에요. 1-2번. 1-2번으로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기업이 해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재화를 계속 일련의 권리를 갖고 그 대가 지급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질의자가 이 전제 조건으로 이 계약은 irrevocable하다. 취소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디폴트가 발생을 해서 고객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기업은 해제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회계 처리와 관련된 사례 1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점 사항은 아파트 단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현행 이제 실무에서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봐서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이 1115호는 원칙적인 회계 단위가 개별 계약입니다. 개별 계약 단위로 1115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실무적 간편법으로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1115호를 특성이 비슷한 계약들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경우와 포트폴리오 내 개별 계약별로 적용한 경우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회계 단위로 해서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IASB의 의도는 결론도출 근거에 나와 있는데요. 이 IASB는 계약별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규정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의 규모와 구성을 판단할 때 개별 계약 적용 결과와 포트폴리오 적용 결과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지만 이 두 결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정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되고 기업들한테 너무 큰 실무적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TF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시면 이제 회계 단위로 볼 수 있다 없다 나눠졌습니다. 특히 이제 회계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회계 단위로 볼 수 있다는 지금 다 건설사들은 개별 계약 단위는 절대 못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할 수 있더라도 정확성도 떨어지고 너무적으로 실무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그런 강한 견해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회계 단위로 볼 수 있다는 이제 의견은 개별 계약별 진행률의 평균치는 포트폴리오 진행률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대별 면적 기준으로 공사 원가를 배부한 금액을 개별 계약별 공사 원가의 대응치로 이제 간주를 해서 개별 계약에 대한 진행률을 계산을 하고 그 진행률의 평균을 내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진행률과 유사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개별 계약을 회계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중요하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인테리어 등 마감재 원가는 개별 계약의 특성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영향이 다르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TF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이 개별 계약에 적용한 결과와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결과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계량적 분석 결과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